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본인만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마지막에는 황금별 종목,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쭉쭉 늘려나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고도 노란 톡방에서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나누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 톡방 입장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QR코드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 전화,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 챙겨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화면으로 우선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 또 별별 이슈와 함께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네. 별별 이슈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시죠. 환율 1,300원 슈퍼달러 시대의 수혜주는 돌아온 전차 군단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네, 지금 환율이 1,300원을 어느새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수혜주, 강달러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전문가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게 원화가 약한 게 아니라 뭐 엔저에다가 유로화도 지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환율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수혜받는 업종들이 있기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차손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오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환율이 오르면은 위험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수출 국가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 흐름과는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만 문제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요새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버리다 보니까 맞아요. 환율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보려고 해도 원자재값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강한 산업이 있잖아요. 혹시 뭐 유명한 거 네.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 우리나라에서 강한 거는 조선, 아, 그렇죠. 조선 있고 반도체, 그렇죠. 예, 자동차. 아, 뭐 다 맞추시네요.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조선 자동차 반도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업종들이 일반적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는 그런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득을 보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는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사줘야지 이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사려고 한단 말이죠. 수요도 많이 줄고 소비도 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 해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좀 유리하다 봤는데 요새는 이 수출 경쟁력보다도요,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수출 경쟁력 올라가는 거의 이 장점보다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을 때 오는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맞아요. 더 크게 오다 보니까 사실 이 장점을 단점이 그냥 아예 덮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다라고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고 실제로도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전에도 이 금융장세가 펼쳐진 이후에는 증시가 급락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미 급락세가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더 빠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가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예. 사실 이제 향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출 노출도가 이제 높은 산업,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있죠. 수입보다는 수출 쪽으로 가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 순외화부채라 그래서 이 외화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외화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진다 싶어서 실제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자, 대한항공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이제 좀 일단락 되면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사실 작년 중순까지는 꽤 많이 올라가 줬습니다. 대한항공이. 쭉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이제 더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외화부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제 하방 압력도 거진 이제 다 소화를 했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최근에는 이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가 이 기름 넣고 날아가야죠. 이 비행기가 무한 동력으로 그냥 이게 바람 타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가는 올라가지, 그 다음에 또 외화부채 부담은 있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순외화부채가 조금 이제 높은 항공운송 쪽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물론 여행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항공운송 쪽이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거꾸로 이제 바꿔 말하면은 저가 매수 찬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요? 찬스가.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부채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온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뭐 디폴트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심각해지는 거니까. 사실 지금 좀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투자를 철회하시라, 뭐 손절하시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모르고 맞으면 알고 맞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화부채 부담이 있는 이런 항공운송 쪽은 조심하시고 방금 우리 앵커님이 또 다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제 기아차도 뭐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자동차, 조선 쪽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배 팔고 이제 조선 팔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팔고 달러를 받으니까 이거 한국으로 가지고 왔더니 매출이 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이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는 돈을 소비자분들께 좀 돌려드린다는 관점으로 제품을 좀 저렴하게 팔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제품 경쟁력이 생기면서 야,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와, 폭스바겐 자동차다라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이제 가격 대비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장악이 돼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강달러가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자국의 이제 미국 자동차보다 대다수의 이제 미국 진짜 국민 자동차로 불렸던 게 어떤 브랜드, 어느 국가의 이제 자동차 브랜드? 일본이요. 바로 아시네요. 역시 이제 보통 94년에서 95년도에 이제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다 휩쓸었잖아요. 이때 사실 미국도 일본에 수출은 하겠지만 일본이 뭐 어마무시하게 일본 자동차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이때 94년도 당시에 미국의 이제 그 대일이죠. 일본 상대로 하는 이제 무역 적자가 거의 이때 당시에 뭐 한국 돈으로 한 70조 초중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70조 대면은 그때 당시 돈이면은 더 어마무시하죠. 그죠.
근데 이 중에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혼다나 도요타 이런 게 미국 사람들의 국민 자동차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엔저가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뭐 일본의 호황을 이끌었던 엔저, 저유가, 뭐 그다음에 저금리, 뭐 3조 호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 자동차 업계나 조선 업계에서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쟁 이슈가 조금 이제 해결이 돼 나가다 보면은 이 공급망 이슈가 영원히 이제 이렇게 막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 포텐셜이 터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이제 역대급을 찍어주고 있는 이런 조선이나 자동차 쪽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제네시스도 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프리미엄화로 나아가다 보니까 매출이 또 이렇게 잘 잡힌 게 아닌가 예상을 하니까요.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그다음에 조금 조심해야 될 업종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저의 오늘 뭐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쪽 우리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쪽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826번으로 지금 이렇게 단타장인 전문가의 이름, 단타장인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단타장인 전문가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또 이 공간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별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세 상승 알리는 지표 환율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앞서도 별별 이슈를 통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봤는데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대세 상승을 알리는 지표로 환율을 얘기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 때문에 증시가 계속 무너지고 사실 증시가 무너져서 환율이 무너지고 환율이 무너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 환율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증시 상황에서 이 증시의 대세 상승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이제 환율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경제와 증시의 관계, 그다음에 이 금리와 증시의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금리도 중요할 것이고 환율도 중요하고 뭐 원자재 가격 유가도 중요하고 뭐 변동성 지수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제1순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금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먼저 봐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명하기 전에 환율을 먼저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를 또 따져보려면 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로 넘어가서 이 거래관계를 볼 때는 환율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환율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환율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 금리와 그에 미치는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의 이제 인과관계. 그 이후에 이제 증시 사이클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 엔화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긴 해야 하는데 거진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준도사급. 예. 왜냐하면 금리만 잡아도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준도사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환율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해서 증시를 예측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QR코드도 나갔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강의 자료를 그 이제 QR코드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이제 찍어 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해드린 PPT 자료를 모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고 오늘 강의를 다시 보기 하시면서 노트 정리도 하시고 그 PPT 자료를 이제 좀 인쇄하셔가지고 거기 적으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 PPT를 다 엮어가지고 좀 교재 형식으로도 이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쌓아두시면은 훨씬 더 큰 자산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강의 보면서 할 때는 이 PPT 보시면서 적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슈팅스탁 리턴즈 강의는 바로 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은 환율 딱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기초부터 다 잡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환율이라고 하면은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막 경제를 공부하려고 하는 중고등학생 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기본부터 다 잡았습니다. 환율 하시면은 이제 한자를 이렇게 쓰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Foreign Exchange Rate 나와 있죠? 예, 외국 이제 교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돈과 우리나라 돈을 이제 바꿨을 때 그 비율을 이제 환율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얘기를 하는 건지 미국이랑 일본의 환율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딱 $1 환율이 올랐다, $1 환율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말이 없고 그냥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부가 설명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 $1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 이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데 이게 뭐 N달러야? 아니면은 뭐 위안화 달러야?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기본은 $1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 때문에 달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이라는 거, 요거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환율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은 원화 같이 이제 앞에 있는 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는 값이에요. 변동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뒤에 있는 이제 통화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는 이제 돈입니다. 돈. 그래서 $1 환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뒤에 있는 이제 돈이 고정값이고 앞에 있는 돈이 변동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환율이라고 하면은 $1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위안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1위안에 대해서 뭐 엔화로 나오면은 1엔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바뀌는 거라는 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바뀌는 거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달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달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1,200원이던 이제 한국 돈이 1,1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00원에서 1,100원으로 갔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 게 변동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변동값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올라간 거고 변동값이 떨어지면은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넘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이 가치는 상승해요.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하는데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원화 가치가 상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환율이 1,300원 넘어간다, 1,400원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기사에 막 나오죠. 여기서 또 이 멘트의 뉘앙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별로 그렇게 좋게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꼭 안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증시라는 거,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1달러에 1,200원 하던 게 1,100원이 됐어요. 옛날에는 1달러를 살려면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1,100원만 줘도 1달러가 구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1달러를 사는데 더 적은 돈으로도 달러를 살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1,200원이던 게 1달러에 1,3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달러를 살려면은 옛날엔 1,2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0원이나 줘야 된다는 거죠. 100원 손해 봐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할 때 막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이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내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1달러를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달러 사는데 돈을 더 내야 되면 이 돈의 가치가 낮아졌거나 반대로 1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거거나 항상 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심플하게 정리를 하시면 이 환율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라는 거 요거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단기적으로 증시와 환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증시와 환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단기와 장기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 단기와 장기로 나눴을 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이 미치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하고 좀 달라요.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요. 환율과 증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지금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1달러 대비해서 뭐 1,3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이거 이러다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다가 진짜 IMF 서브프라임 같이 되겠다. 이러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떨어져요. 환율이 올라가면.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이상하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여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수출 기업들한테 유리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백투더 홈을 하는 이런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한 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환율과 증시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이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부안해동파 투자자는 증시 눈치를 본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소심파 투자자는 기업 눈치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안해동파 투자자라고 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있죠. 환율이 이렇게 막 1,300원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기존에 1,200원이었는데.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증시가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심파 투자자들은 기업 눈치를 봐요. 그럼 기업은 이제 실적이 올라갈 게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 눈치를 보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더 사죠. 그래서 소심파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10%, 20% 수익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이제 소심파 투자자들은 10%, 20% 투자 그 변동성에 잘 흔들리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뭐 50에서 100%, 물론 뭐 30%, 20%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50에서 100% 이상 뭐 많이 보는 분들은 10배거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이 목표로 하는 최소 수익률과 단기 투자자들이 목표로 하는 최소 수익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안해동파 투자자, 단기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 손실만 봐도 이제 손절을 생각해요. 10%만 주가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찍히는 순간 손절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하면 뭐 이게 외국인 투자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외국인 투자자께서 야 이거 달러를 이제 가지고 투자하는 미국에 투자를 할지 이제 원화 가지고 투자하는 한국에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좋아 보인다. 뭐 한국으로 한번 가보자. 한국에 투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화로 바꿨어요. 왜냐면 달러 가지고 한국 주식 살 수는 없으니까 달러 가지고 있던 거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국 주식 투자하려면 원화로 사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에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환전을 해서 이제 원화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환율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환차손이 뭐냐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예요. 그럼 반대는 뭐가 될까요? 네, 반대는 환차익이 되겠죠. 다음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환율이 바뀌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에 1,200원 하던 게 1달러에 1,3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달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 화면에서 달러를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원화를 매수한 외국인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왜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달러로 사고 나서 한국에서 그 번 돈을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 집 산다고 할 때 달러 가지고 사지 않잖아요. 원화 가지고 삽니다.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했으면 다시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과거에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면 됐어요. 내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1,200원이었어요. 1달러에. 근데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제 빼려고 보니까 1달러에 1,3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00원 손해를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달러가 옛날 가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이 환율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주식으로 수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 환율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이런 걸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라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안의 동파 투자자들, 단기 투자자들은 바로 돈 빼버립니다. 내가 5% 10% 수익 내겠다고 한국 주식 들어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5% 10% 손실을 봐버리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단기 투자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바로 그냥 매도를 하고 빨리 떠나버려요. 심지어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나 그럴 것 같다라는 분위기만 형성돼도 실제로 환율이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해버리고 달러로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중순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강달러 기조로 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환율이 오르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올해 환율이 막 올라갈 때부터가 아니라 작년 중순부터 이미 매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환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리가 훨씬 중요해요. 금리가.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환율이 올라갈 게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율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환율은 살짝 좀 후행적인 지표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환율 올라가는 거 보고 빼면 이미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외국인 매도로 단기 증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반대입니다. 환차익이 발생을 해요.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보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환차익을 보게 돼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한 외국인들이 100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달러로 바꿀 때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100원만 있으면은 1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100원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율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는 투자자도 꽤 많을 겁니다. 환율이 이제 하락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일단 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더 좋고 사실 한 5% 정도 손실이 나도 환율로 이익을 보니까 오히려 이익이 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이제 막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때는 오히려 주가도 잘 가가지고 한국 주식으로 수익 내고 또 환율로 한번 더블로 수익 내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단기 증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환율과 증시는 함께 움직여요. 아까 단기적으로는 보는 거랑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적으로는 소심파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장기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시 눈치를 보지 않고 기업 눈치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뭐 환차손으로 발생하는 그 뭐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5%, 10% 많아봤자 20, 30% 그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아니거든요. 50%, 100%, 뭐 500% 수익을 노리는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기업 눈치를 보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어떻게 이제 증시를 이끌어내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율이 상승을 하시게 되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입 회사는 손해를 봐요. 수출 회사는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출 회사는 손해를 보고 수입 회사는 이익을 봅니다. 이거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주력 수출 품목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랑 더불어서 자동차랑 조선이 있죠. 최근 이제 그 뭐 제네시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LNG선도 해외에서 수주를 굉장히 강력하게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100달러를 예를 들어서 수출을 했을 때 12만 원을 한국에서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낮게 잡은 겁니다, 수치를. 근데 자동차랑 이제 조선을 팔아가지고 12만 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이제 1,300원이 되면은 100달러로 13만 원을 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그럼 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10,000원을 더 벌었으니까 야, 한 5,000원 정도 제품, 이 조선이랑 자동차 좀 더 싸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5,000원 더 싸게 팔아도 5,000원 이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5,000원 싸게 팔아요. 그럼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 더 많이 사겠죠, 사람들이. 한국 제품이 더 저렴하고 품질 대비해서 싸지니까. 그러면은 매출도 더 올라가고 하나 팔 거 2개 팔고 3개 팔게 됩니다. 매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10,000원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15만 원, 20만 원 이득으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달러를 받고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기업들은 그래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반대급부죠. 이제 1달러에 1,200원이 1,100원이 되게 되면 12만 원을 벌던 거를 11만 원을 벌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수출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1,328원, 1,400원 가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나 반도체나 조선 업체들은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실정이에요. 똑같이 10대 팔았는데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건 아니고 아직 상승 추세인 건 맞으니까요. 환율 상승 추세인 현재 상황에서 그로 인한 단기 증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죠. 단기 증시 하락 이후에 찾아올 증시 상승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환율 상승이 추후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자동차, 조선, 반도체의 실적을 기반으로 증시를 밀어올리는 실적 장세가 곧 다가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강조드렸던 경기 민감주에 집중하라고 그렇게나 제가 목이 터져라 1년 내내, 2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제 다음 강의에서 오늘 환율 이후에 미국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강의는 빼따꼼뿔리라고 기정사실이라는 이론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말입니다.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주는 왜 미국 금리를 이 빼따꼼뿔리 관점에서 우리가 예측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갈 거니까요. 오늘 환율 강의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또 그 코드 나가죠? 뭐라 그러죠? QR코드. 네,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QR코드 입장해 주시면 제가 이 PPT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항상 학생의 신분에서는 선생님을 괴롭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괴롭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얼른 괴롭히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친절한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샵826번 들어오시면은 샵826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고요. 자, 바로 간단하게 지금 QR코드만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무엇이든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많이 입장하셔서 괴롭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황금별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지난주 나오셔서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태광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자, 태광 앞으로 계속 봐도 되는 거죠, 전문가님? 그럼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는 게 환율인데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증시를 밀어 올릴 겁니다. 물론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진 몰라요. 그렇죠. 그거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추세 이후에 반전을 꾀했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수출 기업들의 실적으로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조선 업종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거북선 옛날에 작년, 네. 재작년에 막 다른 배들 거북선이요? 통통 하면서 이제 거북선의 이제 민족이다 하면서 조선주 투자하셔야 된다 막 이랬는데 중간중간에 조정도 좀 있었죠. 네. 그때 좀 욕먹긴 했는데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태광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답답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월봉상 120선 딱 지지 라인을 받쳐주는 구간이거든요. 딱 여기 이제 지지 받치고 앞으로 이제 장기 상승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2,000원대는 추후에는 매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증시가 이제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태광 무슨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차입 구조다.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현재 경기가 많이 무너지면서 빚의 역습이 이제 펼쳐진다. 대출 감당 못할 만큼 받은 사람들, 부채 많은 기업들 도산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이거는 우려할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진다고 뭐 겁내지 마시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보면서 나가시면 되겠다. 오늘 강의 보면 더더욱 조선주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태광은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잘 올라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태광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 지난번에 태광 종목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큰일 났습니다. 더 무거운 종목 들고 아 왔거든요. 그래요? 뭘까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조선주를 들고 왔는데 오.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규 상장주라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몸집이 크다고 느리게 움직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서 올해 초에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뭐 한 10만 원 아래에서 놀았어요. 9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지금 현재 뭐 고점을 16만 원까지 달성했다가 현재 10만 원 초반대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느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그렇게 느리지도 않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작년 이제 8월인가요? 예, 작년 9월 중순에 상장을 했네요. 작년 9월 중순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놓고 보면은 상장한 지가 정말 안 됐죠.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순수출 노출도가 높은 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조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1등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중에서도. 그래서 순수출과 환율 민감도를 복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순수출 비중이 59.7%로 반도체랑 공동 1등이고 그다음에 3등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은 이 순수출 비중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수주를 너무 강력하게 따내고 있어요. 반도체랑은 또 다릅니다. 반도체는 지금 TSMC에 밀리고 뭐 어디에 밀리고 하면서 경쟁 업체가 너무 많은데 조선은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조선에 비빌 수 있는 기업이 손에 꼽습니다. 이거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LNG선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류시켰던 조선업 상승 사이클이 이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LNG선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으로도 수혜를 또 본 거죠. 네. 원래 전쟁 없어도 수혜 보는 기업인데 전쟁 이슈 때문에 수혜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올해 이제 초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증시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히려 단기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았을 때 하단에 이제 위치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닥 딛고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투자 타점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보수적으로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되 저는 한 10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후반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잡는데 정고점이라 16만 원으로 잡았는데 제가 장기로 보라 그랬잖아요. 좀 위로 더 보셔도 욕심 좀 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가격 전략까지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잠시 후면은 또 단타장인 전문가의 무료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거 아시죠? 어떤 이게 말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은 시간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이게 어버버 돼버려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아니 살짝 또 말도 절고 네. 아니 좀 논리정연하게 강의를 좀 못한 것 같아 오늘. 아니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알려드려가지고 너무 아쉽고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 못 알려드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난주엔 제가 이제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돼서 급하게 준비하느라 많이 자료를 못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많이 드릴 거고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 버는 기업은 따로 있거든요. 돈 버는 기업이 주가 떨어지면 사야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 기업과 이유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또 오늘 무료 방송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왕자 게임이 아니죠. 황금별을 잡아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